안녕하십니까. 스카이십 컨테이너 박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경량철골 구조에 대한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살펴보고 관련 논문이나 지식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경량철골을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관련 지식을 참고를 해서 제작할 때 더 좋은, 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티스토리 블로그에 내 있는 내용인데 저희 티스토리에 방문하셔도 내용은 확인이 가능해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약간 언어들이 일반적인 언어는 아니어서 제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경량철골 주택과 농막, 일반적으로 줄용접이라고 하죠. 올용접으로 해야 하는 학술적 근거. 도입부를 보면은 경량철골 주택 같은 경우는 4T 미만의 경량철골을 골조로 하는 주택, 농막, 창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철자재라고 그러죠. 각파이프나 H빔 이런 자재들을 저렴한 금액으로 구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철강이 발달을 해서 현재는 재활용되는 철로 별도의 수입을 하지 않아도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죠. 경량철골이 안 좋아서 저렴한 게 아니라 좋은 고품질의 자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저렴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 창고, 공장용으로만 제작을 했는데 부사도 찍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식이었는데 현재는 자재들이 좋아졌죠. 내진골조라든지 난연, 단열재라든지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모듈러 공법으로 10층 건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외장재 부착 경량골재 서포트의 내진 향상을 위한 접합 상세라는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이런 좋은 연구 실험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강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을 잘 볼 필요는 없으세요. 강성은 하중을 버티는 힘인데 일반적으로 강성이 높으면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적정한 움직임을 했을 때 대처하는 유동성이 있어야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성만 너무 높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동성을 보유한 건축물이 좋습니다. 좋은 구조의 건물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재료의 선택, 적절한 단면 설계, 크로스 브레이싱. 크로스 브레이싱이 뭐냐 하면 X자로 보강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대각재라고 그러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45도나 X자로 보강을 해주는 걸 말하고 현장에서는 주로 가세라고 하는데 약간 좀 용어가 달라요. 가세는 보가 있으면 하부나 상부 쪽에 별도의 보강재를 대주는 걸 가세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브레이싱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그대로 통과해서 X자로 보강을 해주는 걸 말을 합니다. 비슷한데 약간은 좀 다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조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좋은 건축물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좋은 연결 설계입니다. 부재와 부재, 부재와 기초 사이를 서로 구조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 방법, 뭐가 가장 적절한지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실험 방식은 자재는 1.67항 ET의 각관을 사용했습니다. 총 4개, 원래는 5개 모델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프로파일 형식의 파이프는 사실 경량철골로 쓰기에는 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반적으로 고층 빌딩이나 고급 자재로 들어가는 자재이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제외를 한 거예요. 총 5개인데 지금 4개의 모델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번은 점용접. 점용접 같은 경우는 상부 3곳이랑 하부 1곳으로 용접을 했어요. 그리고 줄용접. 상부랑 하부 따로 옆면은 용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꺽쇠를 이용한 피스 결합. 약 5T 정도 되는 하부는 100, 상부는 50 정도 되는 꺽쇠를 이용을 했어요. 피스를 결착을 했고 4번은 3번과 동일한 꺽쇠를 사용을 하고 각관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에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이용한 결합을 합니다. 실험 방식은 1cm죠. 10mm의 진폭을 줘요. 이거를 3사이클을 1회로 합니다. 이 3사이클 넘어가면은 20mm,
30mm, 40mm, 50mm 이렇게 늘어나요. 점차 증가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고, 방식은 모델이 접합부가 떨어져 기능을 상실하거나 장비의 최대 능력이 도달했을 때 종료를 하는 방식이 1번이고,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2번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실험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결과로 보면 1번 1.67로 했을 경우에 50mm, 5cm에서 하부 용접이 떨어졌어요. 90mm 정도에서 상부 용접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종료. 10에서 90, 이 정도의 진폭으로 했을 경우에 전부 다 떨어진다. ET 같은 경우는 40mm에서 하부 용접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60mm, 훨씬 낮죠. 상부 용접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보면 점농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모재가 두꺼우면은 강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모재가 튼튼하니까 흔들렸을 때 접합부가 약하면은 오히려 금방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강성은 높습니다. 버티는 힘은 강해요. 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감안하시면 돼요. 무조건 두꺼운 모재라고 해서 100%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2번 1.6T 40mm입니다. 균열이 발생을 하는데, 균열이라는 건 뭐냐, 일정 부분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소리예요. 80mm부터는 하부가 찢어지다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상부는 떨어지지 않았고, 최대폭이 120mm까지니까 12cm까지가 최대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12cm가 돼도 하부는 떨어져도 상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1.6T의 경우. 2.0T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두꺼우니까 금방 반응이 오죠. 30mm 때 수직 부재, 용접 부위가 균열이 생긴 게 아니라 기둥에 이 균열이 생겼어요. 찢어졌다는 소리죠. 계속 가력을 가했을 때 수직 부재의 변형, 기둥 부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변형이 생겼지 용접 부위가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70mm부터는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찢어져서 결국에는 실험을 종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았어요. 1.T 같은 경우는 하단부가 떨어졌지만 2T 같은 경우는 기둥이 찢어져도 떨어지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네. 3번 지클피스 접합 방식이죠. 1.6T 40mm 변형이 일어났고 100mm에서 피스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T 보시면은 50mm의 피스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50mm에 느슨해졌어요. 70mm에서 피스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도가 높다고 유동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떨어지면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도가 높게 필요한 경우, 파손이 일어나더라도 강도를 높게 버텨줄 수 있는 모재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니면 강도가 높지 않아도 유동성이 좋아야 하는 건축물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의 점농접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타공각관이 나오는데, 각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볼트를 넣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볼트가 변형이 돼도 최대까지 접합부가 탈락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120mm까지 아무리 흔들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ET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90mm에서 볼트가 소형 변형이 됐지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유동성은 볼트로 이용한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볼트가 유동성이 가장 좋다고 해서 강성이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실험 같은 경우는 종국 파괴라고 해서 망가질 때까지 계속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농접이죠. 이건 굳이 사진으로 보면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실험이 종료됐고, 이게 이제 줄연접 방식인데 1.6T는 모두 탈락이 됐습니다. 결국엔 다 떨어지지만 ET 경우는 용접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모재가 찢어졌어요. 기둥 부분 면이 찢어져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ET의 용접 부위는 오히려 더 튼튼하고 ET의 이 모재가 못 버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평 부재는 ET를 사용하고 수직 부재를 강성이 높은 4T 정도의 자재를 썼을 경우에는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찢어졌어요. 피스 접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용접으로 할 것 같으면 시공이 빠른 피스로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강성이 더 나옵니다. 점용접보다. 볼트 같은 경우는 진짜 끝까지 했는데도 배부름 현상이라고 그러죠. 늘어나가지고 배가 올라오는 현상. 배부름 현상이 발생을 했고, 수직 기둥부랑 벌어진 게 한 6mm 정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탈락은 되지 않았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성이 좋을 수가 없는 구조죠. 저 정도까지 됐으면은 강성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건축물에 변형이 올 수가 있죠. 이거는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기 힘든 진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실험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도 8도 정도 돼야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라, 극한의 실험이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으로 보면 변형 능력, 유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동성은 볼트 접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어요. 전반적인 균일한 변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평균적인 수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접합부 강도 같은 경우는 최대 하중은 4가지 모델 모두 각각의 두께가 1.6T에서 2T로 올라갔을 경우에 작게는 1.6배, 많게는 1.7배까지 강성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줄용접 모델의 경우는 용접부가 탈락이 아닌 기둥이 뜯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기둥부 모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력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다른 실험체에 비해서 최대 하중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용접 방식은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최대 하중이 높아요. 같은 자재라고 했을 경우에 더 많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접 방식은 하중 강도는 높은데 변형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랑 비슷한 거죠. 콘크리트는 하중 강도는 높지만 유동 강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안에 철근을 넣는 거예요. 유동성이 높은 상호 보완을 하는 거죠. 총평을 보면 줄용접 방식은 ET의 경우 다른 실험체에 비해 7배에서 2배 높은 값이 나타났습니다. 무용접 접합 방식 중에 볼트 접합 방식은 유동성이 최대 20mm까지 해도 버텼다. 볼트 접합 방식은 용접 방식이나 이제 피스 방식에 비해 최대 하중은 낮아요. 근데 유동성과 누적 에너지량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용은 하중을 받는 하부 부분은 용접 접합 방식 중에 올용접 방식을 선택을 해서 강성을 높이고 건축물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2층, 3층에 되는 경우는 볼트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을 거라는 결론이 도출이 된 거죠. 이 결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험을 결과를 봤을 때 누구나 이 정도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봤던 내용들이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도 경량철골의 장단점이라든지 구조, 트러스트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저도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이 좋아지는 거는 고객님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품의 질이 올라가면 사업자가 좋아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품의 질이 올라가면 노동력, 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물품을 팔아야 되는데 좋을 리가 없죠. 제품의 질이 올라가는 거는 고객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보를 전달드리는 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고객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만들면 귀찮죠. 문제가 안 생기는 정도로 해서 제작을 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작을 해야 물론 저도 마음이 놓이고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기뻐해야 저도 기쁘지. 이런 내용들을 의심하고 하면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접목을 시키고 고객님들한테 더 좋은 상품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간들을 계속 준비를 해서 고객분들이 지식 수준이 올라가야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상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5가지 그 내용들에서 나머지 부분들도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블로그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